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3장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연습 문제를 하려다가 못했죠.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이나 외상에 노출되기 쉬운 상피세포는 많은 종류의 종양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외부 자극에 대한 첨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궁경부는 두 종류의 상피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점액 분비샘을 가진 원주형의 분비 상피세포, 경부의 안쪽에 감싸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층 편평 보호상피로, 이거는 이제 보호상피니까 경부의 바깥쪽에 있겠죠. 경부 입구에 있는 이런 두 종류 상피가 모두 존재한다. 경부 입구에는 많은 경우 사람은 유도종 바이러스,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HPV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경부세포와 형성 이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여성의 생식기는 남성에 비해서 외부 환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노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이고, 자궁경부암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가 바로 유도종 바이러스입니다. 베어드 박사는 야안의 첫 번째 도말 표본에 대해서 HPV 검사를 시행하였다. 즉, 이 HP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했네요. 불행히도 양성이네요. 오늘 야안의 형성 이상과 HPV 감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검사를 받고 있네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궁경부의 상피는 보통 감염 외에 어떤 종류의 손상이나 외상에 노출되는가? 이게 이제 자궁경부 쪽이 아무래도 자궁과 질 사이의 통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교나 특히 출산 이런 데 의해서 이게 이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두 종류의 자궁경비 상피 중에 어떤 것이 물리적 외상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앞뒤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분비와 보호 상피가 있다 그랬어요. 자, 정답은 분비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비는 외부로 물질을 분비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과 이렇게 접해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HPV 같은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되기 쉬운 환경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야안의 첫 번째 도말 표본 검사 결과 알 수 없는 유의성 정도의 비정상 평평상피가 나타났다. 이 세포들이 자궁경부의 분비 상피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보호 상피에서 나왔을까? 위에 4번 문제의 정답이 분비상피였으니까 정답은 분비상피죠. 또 분비상피세포는 우리가 보호상피에 비해서 또 구조적으로 어떻나요? 보호상피 같은 경우는 다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분비상피세포는 단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손상을 받기 쉽겠죠. 그죠? 자, 위에 있는 그 분비상피 쪽으로 80페이지 바로 위에 있는 분비상피, 이거와 연관되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비상피, 보호상피는 다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물리화학적으로 자극에 대해서 다층세포가 있으니까 더 이제 보호되게 될 수 있겠다. 이것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분비상피. 세포 안에서 물질을 합성하여서 세포 밖으로 말 그대로 분비하는 세포 구성되어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앞 시간에 언급했듯이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으로 되어 있네요. 말 그대로 외부 환경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 지금 보고 계시는 82페이지 그림 3-11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발생입니다. 발생 기간 중에서 상피에서 분비샘 조직이 발달한 영역은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쑥 들어옵니다. 결합 조직 안으로 이렇게 분열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발달 과정에서 왜 분비샘이 되느냐, 내 분비샘이 되느냐. 이거는, 자, 외 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상피와 서로 연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외 분비샘에는 빈 공간이 형성이 되어서 분비물이 상피 표면으로 배출되는 길을 제공하는 분비관, 밑에는 길이 있잖아요. 분비관. 분비관 안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외분비세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내분비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분비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외분비세포와 내분비세포의 차이점은 뭐예요? 결합세포가 그 사이에 계속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외분비세포는 결합세포가 소실됨으로 해서 내층의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또 다른 차이점은 뭐예요? 그래서 볼 수 있듯이 거기에는 혈관이 분포되어 있어요. 혈관이. 그래서 내분비샘은 발생된 세포와 기원 상피를 연결하는 구조가 상실된다. 분비물은 직접 혈류로 들어가게 된다. 아까 제가 호르몬의 정의를 내릴 때 뭐라 그랬죠? 내분비 기관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타고 이동한다. 그래서 이런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교과서 82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중간에 볼드처럼 분비관, 외분비샘에서 분비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테라그래프에서 외분비세포는 두 종류의 분비물을 합성한다. 자, 장액 분비물. 장에서 나오는 물질들이니까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점액 분비물이 있네요. 말 그대로 끈적끈적한 용액이에요. 자, 이것들은 당 단백질과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 걸로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일부 외분비샘은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세포를 가지고 있고 장액 분비와 점액 분비를 동시에 생성하기도 하더라. 예를 들어서 침샘 같은 경우 대표적인 외분비샘이죠. 그 다음에 술잔세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술잔세포. 오늘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3-12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보기 바랍니다. 장액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특히 이제 술잔세포, 가블렛세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액은 음식을 삼킬 수 있도록 하는 윤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또 흡입되거나 섭취된 외부 입자나 미생물을 또 잡아두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피와 외부 사이의 보호장비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순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존재한다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들이 여기서 증식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되기도 해요. 그럼 내분비샘은 당연히 호르몬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겠죠. 방금 이제 3-11에서 그 차이점을 봤고요. 그 다음 4-4로 넘어갑니다. 4-4로 결합조직은 지지와 장벽의 기능을 제공한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결합조직의 구성은 크게 세포와 둘러싸고 있는 기질로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세포에는 이동형을 가지는 세포와 고정형을 가지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동형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혈액세포죠, 그죠? 혈액을 통해서 막 이동하잖아요. 적혈구나 백혈구 이런 게 되겠고, 고정형은 대식세포, 지방세포, 섬유모세포 이런 거예요. 지방세포 역할, 섬유모세포 역할, 좀 다 또 이런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대식세포는 고정형이지만은 약간의 이동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침입자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자, 기질은 바탕질과 단백질 섬유로 나누고 있고요. 바탕질에는 무기질화, 뼈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젤상, 시럽상, 수액상, 수액은 당연히 혈액을 구성하게 되겠고요. 젤이나 시럽 같은 유동성은 성긴 결합조직, 조밀 결합조직, 연골 지방조직 이렇게 또 분류를 하고 있고, 단백질 섬유로는 피브로넥틴, 피브릴린, 엘라스틴, 콜라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피브로넥틴 앞에서 언급했던 거죠. 기질에 접합시켜주는 거. 피브릴린은 필라멘트와 판을 형성하는, 그래서 결합력을 유지시켜주는. 엘라스틴은 뭐예요? 피부에 이제 탄성을 주는 거죠. 콜라겐도 이제 견고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결합 조직, 좀 전에 이제 이름을 몇 개 나누었었죠. 그죠? 결합 조직 이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바탕질, 또 구성되어 있는 섬유의 종류와 배열 형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세포들이다. 이런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어디에 있느냐를 잘 정리해 놓은 표가 이 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언급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 해부학 시간에서도 또 조직학 시간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을 배우겠죠. 자, 84페이지로 갔어요. 84페이지로 가서 위에 있는 거 생략하고 가운데 테라그래프에 보면 섬유모세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합니다. 자, 섬유모세포. 자, 이거는 콜라겐이 풍부한 기질을 분비하는, 지금 우리 결합조직을 배우고 있잖아요. 결합조직이 있는 세포의 종류이다. 활발하게 기질을 분해하는 세포는 세포라는 의미로 이제 섬유모세포 이런 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보면은 뭐 세 종류의 골모세포, 골세포, 파골세포 이렇게 기능적인 차이점에서 이름이 붙여진 것들이죠. 그 다음 테라그래프요. 당 단백질의 바탕질을 분비하는 것 외에도 결합조직은 기질 섬유를 구성하는 섬유를 합성하는데 4가지 종류의 섬유 단백질을 결합조직의 기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응집되어서 불용성 섬유를 형성하게 되겠죠. 자, 좀 전에 섬유 모세포가 콜라겐이 풍부한 기질을 분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 뭐 콜라겐 기능성이 다양하다 해서 굉장히 그 핫한 물질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죠. 인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건조 중량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인체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콜라겐을 많이 드시는데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과연 이것이 이제 우리 인체에 얼마나 좋을지 어떻게 보면 단백질 덩어리인데요. 이제 분자가 얼마나 저분자 물질이냐에 따라서 효능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이런 콜라겐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면은 분자량이 얼마나 작은 것들로 함유되어 있는가 이걸 가지고 기준을 선택 기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엘라스틴 또 밑에 이야기가 나오네요. 엘라스틴은 우리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이렇게 뭐 탄력성이 있는 이런 단백질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피브린, 피브로넥틴 이런 계속 연결되는 용어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결합조직의 종류, 결합조직의 종류.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밑에 있는 생명공학 간단한 또 내용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나 다른 스포츠를 하다가 무릎 관절이 손상이 된 적이 있는가? 그렇다 할지라도 치료 차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요? 잘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소실되거나 손상된 연골을 대체하는 이런 과학소설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환자의 연골 일부를 꺼내서 배양액에 넣고 키워서 연골을 재생하는 과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골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연골 세포를 빼어내서 인공적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거부 반응, 그 다음에 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네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결합조직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정리됐죠. 5가지죠. 성긴 결합조직. 자, 보니까 성긴 결합조직은 여러 종류의 세포와 섬유들을 가지고 있고요. 콜라겐 섬유,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는 섬유모세포, 그 다음에 자유대식세포가 있네요. 면역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고 탄력 섬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뼈와 연골이 결합조직에 해당하죠. 그죠? 뭐 그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조밀한 결합조직, 콜라겐과 같은 이런 것들, 뼈와 근육 사이에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알다시피 또 혈액,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액체성 기질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불리는 세포 조각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방 조직이 또 나와 있네요. 다음 86페이지로 가서요. 86페이지로 가서. 86페이지 보니까 맨 위에 뼈가 있고요. 생략합니다. 뭐 석회화된 이런 말이 있다는 게 있고요. 자, 지방 조직에서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에 대한 정의만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백색 지방은 지방세포에서 전형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지방 입자가 있어서 세포의 거의 모든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의 지방조직에서 가장 흔한, 우리 몸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의 몸에 있는 지방은 전부 다 뭐다? 백색 지방이에요. 백색 지방. 색깔이 좀 하얗다. 거기서 이름 붙여져 있는 것이고요. 화이트 팻이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브라운 팻, 말 그대로 색깔이 약간 브라운, 갈색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은 한 개의 큰 지방 입자 대신에 여러 개의 지방 입자를 포함하는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차이점이죠. 이런 형태의 지방은 수년 동안 유아기 때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최근까지 갈색 지방은 성인에게서는 거의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어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청 촬영 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성인도 이러한 갈색 지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최근 들어서는 그 기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4-5 근육과 신경조직은 흥분성이다 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근육이 움직인다, 신경세포가 신경 전달한다, 이건 결국 뭐예요? 활동 전이라고 하는 정기적 활동이 관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정기적 활동이 관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자극에 의해서 흥분이 유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흥분성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다음 근육조직, 신경조직 생략하고 맨 밑에 보니까 신경교세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표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세포가 아니라도 그 4가지 조직 특징을 비교한 표가 이 표네요. 자, 상피, 결합, 근육, 신경 기질의 양은 결합조직이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 기질의 형태가 이렇게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 각각의 조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피 조직은 말 그대로 상피 조직이니까 직접 혈액 공급을 거의 받지 않죠. 그렇죠? 이제 결합 조직 중에서도 연골 조직은 거의 혈액 공급이 없고요. 근육 조금 전에 이제 전기신호, 신경 같이 연결되어 있었고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표면 모양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네요.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느냐, 또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조직의 재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 암을 일으키기 위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전략이 왜 필요한가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조직의 재구성 중에서 5-1 세포 자살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세포 자살은 세포 죽음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세포의 재구성에서 제가 에이포토시스와 네크로시스를 서로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세포 괴사라고 하는 것이 에이포토시스네요. 오른쪽 페이지에 네크로시스네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니까 에이포토시스라고 하는 볼드체 세포 자살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가 죽을 때 세포가 어떤 나는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신호에 의해서 죽느냐, 아니면은 살아있어야 할 세포가 여러가지 다른 자극에 의해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자, A와 B 여기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요, 에이포토시스라고 하는 세포 자살은 세포가 자살될 때 세포의 모양이 어떻게 바뀝니까? 세포가 응축이 됩니다. 응축이 돼요. 응축이 되고 그 안에 보니까 뭐 DNA 프라그먼트, 즉 DNA가 쪼가리가 나네요. 핵이 어떻게 돼요? 핵이 막 서로 이렇게 쪼가리 나죠. 그러면서 세포가 완전 분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자그마한 덩어리를 우리가 apoptotic body라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은 대식 세포가 와서 이놈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네크로시스 세포 괴사라고 되어 있는 이 타살의 의미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죠? 세포가 막 팽창되어요. 그러다 뻥 터져버려요. 자, 여러분들이 실수로 피부를 칼에 비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게 막 아프고 통증이 나고 부어오르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세포가 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세포 괴사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세포가 뻥 터지면서 세포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밖으로 확 나와버려요. 왜? 멤브레인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이 옆에 막 작용을 하겠죠. 이게 바로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세포 괴사에 의해서 우리 손상을 받았을 경우예요. 왼쪽 아래 그림 보게 되면은 발가락, 그 다음에 개구리 꼬리가 사라지는 거. 그 다음 맨 밑에 보니까 뭐 생식계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정이 처음 되었을 때, 정자와 난자가 되어서 발생 과정을 거쳤을 때, 초기에는 XY 염색체든 XX 염색체든지 간에 남성, 여성 생식기를 동시에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XX 염색체를 가지는 개체의 경우에는 남성 생식기는 퇴화돼서 없어져버리고 XY는 그 반대가 되겠죠. 누가 그러면 이것을 제거시켜 주나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발생 과정에서는 손가락이 처음부터 딱 분리되어 생기는 게 아니죠. 서서히 이렇게 손가락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이염을 하고 있던 세포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저 개구리의 꼬리가 누가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에이포토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된 세포의 죽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죠? 누군가가 뭔가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는, 세포에는 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주전자와 세포의 죽음을 억제하는 주전자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포의 죽음을 조절하는 유전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퇴행성 질환이다. 신경계가 노화되어서 뭐 더 이상 발생을 안 한다. 이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거는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세포에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퇴행성 질환의 경우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그렇고, 반대로 암은 어떻게 되나요? 죽어야 할 세포가,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변형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세포는 우리 몸에 사라져 줘야 되잖아요. 그럼 죽어야 될 세포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에이포토시스가 억제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오른쪽 표는 에이포토시스가 나타나는 과정을 다시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이 에이포토시스라는 용어는 외과 의사가 처음 만들어낸 의사 말인데, 나뭇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약 역할을 다한 이파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나무에서 필요 없잖아요. 나무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져 내려오잖아요. 그걸 형상시킨 것이 에이포토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제 전공 중에 하나가 이 에이포토시스예요.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을. 그래서 항암제 같은 경우에 항암 활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이나 약물들은 세포의 죽음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다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암세포만을 죽이게 하는 방법이 항암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요아스 87페이지 왼쪽에 두 번째 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괴사를 겪는 세포는 팽창하고 세포 소기관이 파괴되어서 결국 세포가 터진다. 이때 방출되는 세포 성분에는 소화 효소가 있어서 인접세포들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동반되는 것이 열이 나고 통증입니다. 그 다음 딱지 주위에 붙어진 피부에서 세포 괴사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와는 달리 세포는 잘 계획된 죽음인 세포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킨다. 이것은 주변 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세포 자살은 다단계의 신호 전달에 의해서 조절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규명한 사람들이 2000몇 년대에 또 노벨상을 받았죠. 어떤 신호는 세포 자살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어떤 신호는 세포가 파괴되도록 유도한다. 즉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주전자와 억제하는 주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살 신호가 우위를 접하게 되면은 좀 전에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핵질이 농축이 되고 세포는 이웃 세포로부터 분리되어 축소되고 분해된다. 그래서 깨끗한 수포로 되고 이것은 면역 세포가 와서 깨끗하게 처리를 한다. 세포 자살은 모든 생명체의 삶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몇 가지 이야기했었죠. 개체의 발생 중에 불필요해진 뇌의 절반이나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의 피부 거물과 같은 이런 것들이 세포 자살에 의해서 제거되고 있고요. 성인에서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손상되기 쉬운 세포는 하루나 이틀밖에 살지 못하고 자살에 그치게 된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도 엄청난 세포 자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상피, 여러분 표면에 있는 이런 상피 세포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세포로 대치됐다. 그럼 앞에 있던 세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포 자살에 의해서 다 죽어나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2 줄기세포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런 줄기세포를 뭐 잘 아는 거죠. 거기 보니까 가운데에 전형성능, 그 다음에 다형성능. 줄기세포는 이게 이제 어느 쪽의 자극을 균에 따라 가지고 어느 쪽으로 분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분화를 잘 이용하면 새로운 기관을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아주 세포 치료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핫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밑에 있는 페이지 그림 연속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속 문제. 야한의 방문 후에 야한의 경부 조직 슬라이드는 컴퓨터화된 세포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되었고 비정상 크기와 형태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컴퓨터는 세포학자가 다각도로 조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야한의 두 번째 도말 표본 검사 결과가 밑에 있네요. 자, 이 그림이에요. A와 B를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잘 봐주기 바랍니다. A는 야한의 비정상 자궁암 도말 검사의 결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를 보니까 2차 자궁암 도말 표본 검사 결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세포들은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진하게 염색된 것들이 이제 핵인데요. 그래서 문제 1번을 한번 볼까요? 양의 형성 이상은 정상이 완화된 것인가 또는 약화된 것인가? 이 답을 지지할 근거는 무엇인가? 자, A와 B를 한번 봐주세요. A와 B를 한번 봐주세요. A는 보면은 이 세포에 어떻게 됩니까? 큰 핵과 이렇게 세포질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큰 핵에 비해서 세포질이 상대로 작아요. 그렇죠? B는 어때요? B는 어때요? 핵은 작고 세포질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죠. 이 까맣게 보이는 제가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 안을 보니까 세포 안에 이렇게 진하게 염색된 게 있잖아요. 여기 A는 큰 핵이 보이지만 B는 상당히 적으로 보이죠. 그죠? 상대적으로 세포질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정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완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그림을 봐서는. 그 다음 6번 문제에 대한 당신의 답을 이용해서 야한의 HPV 검사 여부는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면역체계에 의해서 제거되고 있는지 한번 예측을 해봐라. 이런 답이 있네요. 이거는 이 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유추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 페이지에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기관은 말 그대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모인 기관이죠. 그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피부를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나고 있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3장을 이걸로 해서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90페이지에 있는 연속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과 연계시켜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약 부분은
지난번에 2장을 마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해서 3장과 그 이번 수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